결핵치료 이지평을 열다. 그리고 노벨상 논란. 1944년 스웨덴의 화학자 요르겐 레만은 1902년에 합성된 물질인 파라아미노살리사이클릭 엑시드를 결핵균이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약을 결핵치료에 활용해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꽤 괜찮아서 또 다른 결핵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1947년 임상시험을 했던 힐스의 주도하에 1948년 PAS와 스트랩토마이신을 결합하여 두 번째 결핵치료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결과는 매우 극적이었다. 1947년 시험에 비하여 치료율이 훨씬 높았으며 무엇보다도 내성 발현율이 매우 낮게 나온 것. 이 성과로 인하여 드디어 제대로 된 결핵치료법이 처음으로 정립된다. 이 임상시험을 계기로 결핵치료는 복수의 약제를 병합하여 시도한다는 원칙 또한 수립되어 훗날 사제요법의 토대가 된다. 이 두 번의 임상시험을 주도한 썰 어스틴 브래드포드 힐은 오늘날 임상시험의 시족격인 학자로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힐스 크라이티리어를 만들었으며 그 유명한 폐암과 담배의 인과관계를 밝힌 이도 바로 그다. PAS는 파라아미노살리사일릭 엑시드. PAS는 이름 그대로 살리사일릭 엑시드 종류에 속하는 물질이다. 살리사일릭 엑시드의 원어는 살릭스인데 이는 버드나무를 뜻한다. 이 버드나무의 진통 효과는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화에도 나오는데 무과 시험을 보던 중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졌는데 곧장 버드나무를 골절된 다리에 동여매고 시험을 완주했다고 한다. 대단한 투혼이었으나 시험에는 결국 떨어졌다는 게 좀 허무한 결말이긴 하다. 몇 년 후에 합격하시긴 하지만 말이다.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신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살리사일릭 엑시드를 만든다. 이 살리사일릭 엑시드의 화학 구조에 아세틸을 붙이면 그 유명한 아스피린이 만들어지며 PAS는 아민을 붙여 만들어진다. 이 PAS 구조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다. 그렇다. 항생제 역사 초기에 만들어진 설포나마이드가 경쟁하는 그 물질 파라아미노 벤제노믹 엑시드 PABA와 한 끗 차이로 닮은 꼴이다. 이 구조를 보면 PAS가 어떤 식으로 세균에 작용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닮은 꼴이므로 당연히 PABA와 경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이하이드로 테로에이드 센타제를 방해한다. 다시 말해서 PAS는 아스피린의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하는 짓은 설파노마이드처럼 하는 약제다. 아울러 결핵균의 철분 섭취 수단인 사이드로포 기능을 하는 마이코박틴을 억제하여 결핵균이 제대로 대사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게 하는 것도 중요한 기전이다. PAS와 스트랩토마이신의 조화로 이전까지는 불치병으로 포기하고 있던 결핵치료의 새 지평이 열렸으니 이에 대하여 노벨상 위원회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949년부터 왁스만과 레만은 수상 후보에 올라 수년간 위원회의 엄중한 검토를 받는다. 그런데 레만은 결국 수상자에서 탈락한다. 아마도 그가 PAS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쓰임새를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점수가 깎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결국 1952년 노벨상은 왁스만에게 돌아간다. 이 결과에 대해 레만이 언짢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작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사실상의 스트랩토마이신 발견자 알버트 샤츠였다.
샤츠와 왁스만의 저작권 싸움, 학문적 진실성과 예우의 기록, 혹은 하극상.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달콤한 인생 중에서 샤츠와 왁스만의 다툼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생각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알버트 샤츠는 왁스만 팀에 합류하여 스트랩토마이신을 발견해냈다. 오늘날 다 밝혀지게 되지만 스트랩토마이신의 주제를 처음 잡은 것도 샤츠였고 실험을 한 이도 샤츠였다. 검증을 한 이도 샤츠였다. 왁스만은 샤츠의 상관이었지만 스트랩토마이신의 발견과 검증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었다. 뭐 이게 무슨 비난받을 사안은 아니다. 연구팀의 수장이란 그런 것이니까. 연구팀을 꾸리고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을 독려하며 직접 파이펫을 잡고 실험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실험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리더의 의무니까. 직접 육체 노동을 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감독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왁스만의 경우는 좀 달랐다. 이 성과물을 가지고 샤츠로 하여금 일저자로 논문을 내게 하였고 그게 끝이었다. 이후 스트랩토마이신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샤츠를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샤츠는 잊혀갔다. 왁스만은 그나마 그에게 들어온 막대한 로열티 중에서 소액을 샤츠에게 보내주었다. 근데 이게 샤츠를 자극한 것이었다. 원래 일저자 논문까지 쓰던 무렵에 왁스만은 샤츠에게 이 정도면 되었으니 이후부터 스트랩토마이신의 저작권은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일종의 타협을 하였다. 당시 샤츠는 이걸로 무슨 이윤을 얻을 것도 아니라는 학자로서의 순수한 마음으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선심 쓰듯이 소액의 돈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의 스승은 자신이 발견한 물질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다. 이 거금의 반은 러셀 대학에 설립되고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왁스만 연구소의 자금이 된다. 여기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을 품고 속으로 삭힌 이가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싸울 자신은 없다. 자기는 일개 연구원일 뿐이고 상대는 모든 이가 우러러 존경하는 대학자이다. 게다가 학계에서 인맥도 탄탄하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다. 조직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하찮은가. 제대로 싸워볼 수나 있겠는가. 하지만 샤츠는 투쟁을 택했다. 즉시 왁스만을 고소했고 이후 지리한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 그 결과 로열티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스트랩토마이신의 공동 발견자로 인정을 받았다. 해피엔딩 같은가? 아니었다. 노벨상위원회에서는 그를 단지 왁스만 휘하의 연구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그는 학회에서 왕사가지로 찍혀서 이후 주류 과학자로 올라갈 수 없었다. 비록 주류에서 밀려난 주변부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커리어를 보냈긴 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왁스만의 향후 업적이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후속 연구를 통해 1949년에 두 번째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인 네오마이신을 발견해냈다. 이것 말고도 스트랩토미세스나 아미노마이세스균에서 다양한 항생제들과 항암제들을 꾸준히 개발했다. 그리고 항생제, 즉 안티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또한 마이신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시스에서 추출한 항생제란 뜻이다.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마이싱이라고 부르던 약재들은 어원을 따져보면 거의 스트랩토마이시스에서 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리스로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시스 에리트러스에서 왔고 리팜피신은 스트랩토마이시스 메리테리네리에서 왔으며 디아나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시스 캐틀리아, 오리오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시스 오리페니시어스에서 추출된 것이다. 글쎄, 그 당시의 관례를 잣대로 보면 왁스만이 과연 나빴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시대상과는 관계없이 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인가를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샤츠가 상대적으로 약자니까 심정적으로 동정이가 하지만 말이다. 리더와 행동대원의 역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느냐는 아직도 속 시원하게 정해주기 어려운 사안이다.